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남군의 항복 이후 스칼렛과 셀렌 사이에는 말을 놓고 끊임없는 암투가 계속되었다. 양키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지금 셀렌은 이웃들을 방문하고 싶었다. 지난날의 사교 생활이 그리웠고 또한 외로웠던 셀렌은 뚜렷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테라 못지않게 고생한다는 사실이나마 확인하고 마음을 놓기 위해서라도 꼭 친구들을 찾아보고 싶었다. 말은 숲에서 통나무를 끌어오고 밭을 갈고 포크가 식량을 구하러 타고 다니는 등 일을 하느라 바빴다. 따라서 말은 일요일에는 목초지에서 풀을 뜯으며 쉴 권리가 있었다. 스칼렛은 그렇게 이웃들을 찾아보고 싶다면 걸어서 가라고 셀렌에게 쏘아붙였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100야드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멀리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면 셀렌은 암담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지 못한 채 투정을 부리고 울다가 한 번은 "오,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하고 말하고 말았다. 이 말을 듣자 오랫동안 별로왔던 스칼렛은 그녀의 따귀를 갈겼는데 뺨을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셀렌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쓰러졌고 집안에서는 온통 야단법석이 벌어졌다. 그 후로 셀렌은 적어도 스칼렛이 있는 자리에서만은 덜 투덜거리게 되었다. 말을 쉬게 해주고 싶다는 스칼렛의 말은 절반 정도는 진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항복을 한 다음 처음 한 달 동안 그녀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웃들을 모두 방문했을 때 옛 친구들과 옛 농장들의 모습이 그녀가 시인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녀의 용기를 꺾어놓았다는 것이었다. 퐁텐가는 셀리가 열심히 말을 달려 양키들이 오는 것을 알려준 덕택으로 그나마 형편이 가장 나았지만 그것도 다른 이웃들이 절망적인 처지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었다. 퐁텐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며 불을 두들겨 끄고 집을 건졌던 그날 일으켰던 심장마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했다. 로이사 퐁텐은 잘린 팔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상태였다. 알렉스와 토니는 서투른 솜씨로 쟁기와 호미를 잡고 일하고 있었다. 스칼렛이 소리쳐 부르자 그들은 울타리 가로대 너머로 손을 내밀어 그녀와 악수를 했고 삐걱거리는 엉성한 그녀의 마찰을 보고 웃었는데 그들의 비통한 검은 눈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까지도 비웃는 것 같았다. 스칼렛이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팔라고 하자 그들은 그럼하고 하더니 농장의 골칫거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닭 12마리와 암소 2마리, 돼지 5마리와 전장에서 끌고 온 노새가 있었다. 돼지 1마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들은 다른 놈들까지 잃을까봐 걱정이었다. 어떤 넥타이가 유행에 가장 잘 어울리냐 하는 정도 이상으로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멋쟁이들이었던 그들의 입에서 돼지를 걱정하는 그런 진지한 얘기를 듣자 스칼렛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 역시 씁쓸했다. 미모사에서는 모두 그녀를 반겨 맞았고 옥수수 씨앗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겠다고 우겼다. 그녀가 테이블에다 합중국 지폐를 내놓자 그 유명한 퐁텐 집안의 급한 성미가 폭발했고 그들은 돈을 못 받겠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스칼렛은 옥수수를 받은 다음 아무도 모르게 셀리의 손에 슬그머니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셀리는 8달 전에 스칼렛이 처음 테라의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인사를 나누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무렵에는 비록 셀리의 얼굴이 창백하고 슬퍼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들뜬 분위기를 풍겼었다. 그러나 항복과 더불어 모든 희망이 박탈되기라도 한 것처럼 이제는 그 들뜬 분위기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스칼렛 하고 돈을 움켜쥐면서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봤자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들은 도대체 왜 싸웠을까요? 오, 가엾은 나의 조. 오, 나의 가엾은 아가. 난 왜 우리들이 싸웠는지 모르겠고 또 그런 것엔 관심도 없어요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또한 흥미도 없고요. 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쟁은 남자들의 일이지 여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관심이 있는 건 훌륭한 목화의 수확뿐이죠. 자, 이 돈을 받아서 어린 조에게 옷이라도 사줘요. 정말로 그 애에게는 새 옷이 필요해요. 알렉스하고 토니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난 이 농장에서 옥수수를 그냥 빼앗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젊은이들은 마차까지 스칼렛을 따라 나와 비록 누더기를 걸치기는 했지만 깍듯이 예의를 차리고 기분이 잘 변하는 풍텐 사람들이 쾌활함을 보이며 그녀를 부축해 마차에 태웠지만 마차를 몰고 미모사에서 멀어져가며 피곤에 지친 그들의 모습을 보자 스칼렛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가난과 궁핍이 너무나 지긋지긋했다. 다음 식사 때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해올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케이드 캘버트는 파인블룸 저택에 있었다. 보다 행복했던 시절 자주 춤을 추러 온 적이 있는 그 해묵은 저택의 계단을 올라갔을 때 스칼렛은 그의 얼굴에 죽음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양지 쪽 안락의자에 누워서 무릎에 쇼를 두르고 있던 그는 수척한 얼굴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를 보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면서 기침 감기가 좀 들었다고 말했다. 종종 비를 맞으며 잤기 때문에 걸린 것이지만 이제 곧 나을 테니까 그때에는 여러 사람의 일을 도울 작정이라고 했다. 목소리를 듣고 안에서 나온 캐슬린 캘버트는 오빠의 머리 위로 스칼렛과 눈이 마주쳤다. 스칼렛은 그 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참한 절망을 보았다. 케이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캐슬린은 알고 있었다. 파인블룸은 황량해 보였다. 잡초가 우거졌고 솔씨가 밭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했으며 집도 보기 싫게 기울어가고 있었다. 캐슬린은 여유기는 했어도 긴장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이상한 소리가 울리는 쥐죽은 듯이 조용한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들 둘과 북부태생인 계모와 배다른 내 누이 동생과 그리고 북부태생의 농장 감독 힐턴이었다. 스칼렛은 자기 집의 농장 감독이었던 조나스 윌커슨을 싫어했듯이 이 힐턴도 좋아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와서 마치 동등한 인간처럼 인사하는 것을 보자 지금까지보다도 더 싫어졌다. 이전에 그는 윌커슨이 그랬던 것처럼 비굴하면서도 건방진 구석이 있었지만 이제 캘버트 씨와 레이포드가 전사하고 케이드가 병이 들게 되자 그는 비굴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말았다. 후처로 들어온 캘버트 부인은 어떻게 해야 흑인 노예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지를 몰랐다. 그러므로 백인으로부터 존경을 얻는다는 것은 더욱 바랄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힐턴 씨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쭉 우리들과 함께 계셔주었지 하고 잠자코 있는 전처의 딸 쪽을 흘끔흘끔 보면서 캘버트 부인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정말 친절하셨어. 얘기를 들었겠지만 샤만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힐턴 씨는 2번이나 우리 집을 구해주셨어. 만약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정말이지 우린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야. 돈은 없고 케이드의 창백한 얼굴이 붉어졌고 캐슬리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며 입을 꽉 다물었다. 양키 감독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괴로워서 그들의 영혼이 무기력한 분노에 휘말려 몸부림치고 있음을 스칼렛은 깨달았다. 힐버트 부인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었다. 항상 실수만 거듭했다. 아무리 조지아에서 20년 동안 살았을지라도 그녀는 남부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의붓 자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계모에게 너무나 공손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북부로 가서 이런 완고하고 곤혹스러운 이상한 사람들을 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그렇게 이웃들을 방문하고 나니 스칼렛은 탈레턴가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제는 4명의 아들이 죽은 데다 집은 불타버렸고 식구들은 비좁은 감독의 오목살이에 얹혀 사는 상황인지라 그녀는 그들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전장에서 돌아온 탈레턴 씨를 환영하러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웃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셀렌과 캐린이 재촉하는 데다 멜라니마저 부추기는 바람에 어느 일요일 그들은 집을 나섰다. 이 방문은 이웃들을 방문한 것 중에서 가장 나빴다. 폐허만 남은 집 옆으로 마차를 타고 올라가던 그들은 낡은 승마복을 입고 겨드랑이에 채찍을 끼고 방목장을 둘러싼 울타리 가로대에 올라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허공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는 비어트리스 탈레턴을 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말을 훈련시키던 키가 작은 안짱다리 흑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도 역시 주인과 비슷했다.
한때는 까불며 뛰노는 망아지들과 여유만만한 씨앗 말들로 가득했던 박목장이 이제는 패전 후에 탈레턴 씨가 타고 집으로 돌아온 노새 한 마리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내 귀여운 새끼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무얼 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울타리에서 기어 내려오며 탈레턴 부인이 말했다. 낯선 사람이라면 그녀가 죽은 내 아들 얘기를 하는 줄 알겠지만 테라의 여자들은 그녀가 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말들이 모두 죽었어. 하지만 내 불쌍한 넬리. 넬리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곳에는 형편없는 노새 한 마리뿐이란 말이야. 하고 뼈만 앙상한 짐승을 화가 나서 쳐다보며 그녀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혈통 좋은 내 귀여운 것들이 지내던 박목장에다 노새를 넣어두다니. 이건 그들의 추억에 대한 모독이야. 노새는 사생아로 변칙적으로 태어난 짐승이니까 노새를 번식시키는 건 법으로 금지시켜야 해. 무성한 수염으로 완전히 얼굴 모습이 달라진 짐 탈레턴이 감독의 집에서 나와 테라의 여자들을 키스로 반겨 맞았고 꿰맨 옷을 걸친 붉은 머리 내 딸이 그의 뒤를 따라 앞을 다투어 나왔다. 그리고 10여 마리 검정색이나 황갈색의 사냥개들이 귀에 선 목소리를 듣고는 지저대며 문으로 뛰어나왔다. 온 집안 식구들은 억지로 꾸며낸 명랑함을 과시했는데 이것은 미모사의 침울함이나 파인블룸의 죽음처럼 음산한 분위기보다 훨씬 더 그녀에게 뼛속 깊은 아픔을 주었다. 탈레턴과 사람들은 요즘 손님들이 잘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서 모든 소식을 듣고 싶다면서 꼭 저녁을 먹고 가라고 붙잡았다. 그곳의 분위기가 답답했기 때문에 스칼렛은 눌러앉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멜라니와 두 동생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저녁 식사 때까지 남아 그들에게 내놓은 고기와 말린 콩을 약간씩만 먹었다. 초라한 음식 때문에 웃기도 하고 탈레턴의 딸들은 궁한대로 옷을 꿰매 입은 얘기를 하면서 무척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하는 듯이 깔깔거렸다. 멜라니도 그들의 얘기에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가며 예기치 않았던 쾌활함을 보였고 테라에서 겪은 시련과 고생스러웠던 일들을 가볍게 농담으로 넘기며 이야기해서 스칼렛을 놀라게 했다. 스칼렛은 거의 말문이 막혔다. 한가하게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장난을 치던 덩치 큰 탈레턴의 아들들이 없으니까 방안이 텅 빈 기분이었다. 스칼렛에게 그곳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졌다면 이웃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는 탈레턴의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캐리는 식사 도중에는 한마디의 말도 없다가 식사가 끝나자 슬그머니 탈레턴 부인의 옆으로 가서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 순간 탈레턴 부인의 표정이 바뀌었고 캐린이 가냘픈 허리를 끌어안는 그녀의 입술에서는 미묘한 웃음이 사라졌다. 그들은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더 이상 잠시도 이 집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느낀 스칼렛도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스칼렛은 그들이 정원을 지나 길을 내려가서 묘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그녀는 지금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캐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용감해지려고 그토록 애쓰는 비어트리스를 아들들이 묻힌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 삼나무들 밑에 벽돌로 막아놓은 묘지에는 두 개의 새 대리석 묘비가 서 있었는데 어찌나 새 것인지 빗물에 튄 붉은 흙 자국조차 없었다. 지난 주일에 세웠어. 하고 탈레턴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탈레턴 씨가 메이콘으로 가서 마차로 실어왔지. 비석.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갑자기 스칼렛은 탈레턴과의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가엾게 여겨지지 않았다. 식량이 너무 귀해서 구하기조차 어려운 시기에 비석 때문에 소중한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석에는 저마다 몇 줄이 글이 새겨져 있었다. 새긴 글자가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미쳤는가 보다. 그리고 새 아들이 시체를 집으로 운반하는 데에도 큰 돈이 들었으리라. 그들은 보이드는 시체는커녕 행방조차 찾지 못했다. 브렌트와 스튜어트의 무덤 사이의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쾌활했으며 죽음에 있어서도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또 하나의 다른 비석에는 보이드와 톰의 이름과 함께 DULCET
조국을 위한 죽음은 즐겁고 또한 명예로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의 한 구절로 시작되는 라틴어 구절이 적혀 있었으나 페이에트빌의 여학교 시절에 라틴어 시간을 자주 빼먹은 스칼렛으로서는 전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이 많은 돈이 비석에 쓰여진 것이다. 아, 너무나 미련한 사람들이다. 마치 자기 자신의 돈을 낭비한 것처럼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캐린의 눈은 야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퍽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하고 첫째 비석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속삭였다. 캐린에게는 그것이 아름답게 생각될 것이다. 무엇이나 감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을 빛나게 하니까. 그래, 하고 탈레턴 부인도 덩달아 말했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우리들 생각에도 그 구절은 그 두 아이에게 꼭 맞는 것 같다. 두 애는 거의 동시에 죽었거든. 스튜어트가 먼저 가고 브렌트는 스튜어트가 떨어뜨린 길을 잡아드는 순간에 쓰러졌단다. 테라로 돌아오는 길에 스칼렛은 잠시 말없이 지금까지 여러 가정에서 목격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모든 저택에는 많은 손님들이 들어차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며 검둥이들은 흑인 숙사에서 득실거리고 손질이 잘된 밭에는 목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던 이 지방의 황금시대의 광경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이 지대의 밭은 온통 잔솔들로 뒤덮여 버릴 것이다 하고 그녀는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숲 쪽을 바라보면서 몸을 떨었다. 흑인이 없으니 자기 몸과 마음을 지탱해 가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흑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대농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밭들이 갈지도 않은 채 내버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숲이 다시 밭을 점령해 버릴 것이다. 누구나 목화를 많이 재배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도시 사람들이라면 이럭저럭 꾸려나갈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 그들은 늘 이럭저럭 꾸려왔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은 100년 전과 같은 개척자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조그만 귀틀집에서 지내면서 약간의 밭을 갈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갈 것이다. 아니다 하고 그녀는 배짱 좋게 생각했다. 테라는 결코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테라만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테다. 난 비석에다 돈을 낭비하거나 전쟁을 원망하며 한탄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꼭 그렇게 해나갈 테다. 남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꼭 어떻게든지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어려운 점은 흑인들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 젊은 남자들이 전장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다. 탈레턴의 사형제와 조 퐁텐, 라이포드 캘버트, 멀로 형제, 그 밖에 언젠가 전사자 명단에서 읽었던 페이에트빌과 존스보로 출신의 모든 청년들을 그녀는 생각해냈다. 필요한 만큼만 남자들이 남아있다면 어떻게든지 해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다른 생각이 문득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다시 한번 결혼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떨까? 물론 재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확실히 한 번이면 족하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결혼하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의 남자는 애슐리 뿐이었으나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다시 결혼한다고 가정해보자. 상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자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멜라니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남부의 여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말한 그대로예요. 이제부터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할 상대가 없잖아요. 이봐요 멜라니. 젊은 남자들이 모두 전사해버리면 노처녀로 늙어야 할 여자가 남부 전체에서 몇천 명이나 생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도 못 낳게 되겠죠. 하고 멜라니는 덧붙였다. 그녀로서는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였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집마차 안쪽에 앉아있던 쇠렌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보아 분명했다. 크리스마스 이후 프랭크 케네디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 원인이 우편 사무의 지체에 있는지 아니면 그가 단지 그녀의 애정을 희롱하여 그 이후에 그녀를 잊어버린 탓인지 그녀로서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 마지막에 가서 전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잊혀지는 것보다 전사해버리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캐린이나 인디아 일키스의 경우처럼 죽은 애인에게 애정을 바치는 것이라면 적어도 얼마간 떳떳하기라도 하겠지만 약혼자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 제발 울지 말아라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언니가 그런 말을 태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은 하고 셀레는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있고 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난 뭐야. 언니는 내가 노처녀가 된다고 날 비꼬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노처녀가 된데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난 정말이지 언니가 미워. 닥쳐. 하루 종일 찡찡거리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도 알고 있잖니? 그 생강빛 구레나룻이 있는 늙은이는 죽지 않았고 이제 돌아와서 너하고 결혼한다는 건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는 그 밖에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해. 하지만 나 같으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지보다는 노처녀가 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마차 뒤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캐리는 멍하니 셀렌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다. 3년 전에 브렌트 탈렌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지나왔던 길을 그녀의 마음은 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광채로 빛났다. 아, 하고 멜라니는 처량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훌륭한 청년들이 없어져 버렸으니 남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일 그들이 살아있었더라면 남부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들은 그들의 지혜나 용기 그리고 정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칼렛, 우리처럼 아들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죽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애들을 그들과 같이 씩씩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청년으로 키워내야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요. 하고 캐리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사람들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테라로 가는 나머지 길을 그들은 조용히 마차를 몰고 갔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저녁 나절에 캐슬린 캘버트가 테라로 찾아왔다. 그녀의 부인용 안장은 스칼렛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만큼 초라하고 귀가 축 늘어진 절름발이 노새 등에 미끄러 매어 있었다. 캐슬린도 역시 노새만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드레스로 말하면 그전에는 하녀나 입었을 것 같은 모양에다가 빛이 바랜 긴 검이었고 햇빛 가리개 모자를 배실로 턱 밑에 메고 있었다. 그녀는 앞쪽 현관까지 노새를 갖다 대었는데 노새에서 내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때까지 석양을 바라보고 서 있던 스칼렛과 멜라니는 그녀를 맞이하러 내려갔다. 캐슬리는 스칼렛이 찾아갔던 날의 케이드처럼 창백하고 허약해서 말을 하면 얼굴이 곧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면서도 등을 꼿꼿이 펴고 머리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스칼렛은 문득 윌크스가의 원유회에서 자기와 캐슬린이 레트 버틀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속삭였던 장면을 기억긴 했다. 하느작거리는 푸른 무슬린 옷을 걸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을 장식대에다 꽂고 조그마한 발목에 예쁜 검정 벨벳 슬리퍼를 레이스로 메고 있었던 그날의 캐슬린의 맵시는 얼마나 귀엽고 싱싱했었던가. 그러나 지금 격식을 차리고 노새에 앉아있는 그녀에게서는 그러한 소녀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실례해야겠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 결혼하게 돼서 그걸 알리려 왔어. 어머나, 누구와? 캐시, 얼마나 기쁜 일이야. 언제지? 내일이야. 하고 캐슬리는 조용히 대답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불길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내일 존스보로에서 결혼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알리려 왔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초대하지 않겠어.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곰곰이 그녀의 말뜻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윽고 멜라니가 말했다. 누군지 우리가 아는 분이야? 하고 캐슬리는 짤막하게 응수했다. 힐턴 씨야. 힐턴 씨? 그래, 우리 집 농장 감독인 힐턴 씨. 스칼렛은 어머나 하고 놀라는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멜라니를 내려다본 캐슬린이 갑자기 낮고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멜라니, 내가 울면 나도 참을 수가 없어. 난 죽어버릴 테야. 멜라니는 아무 말 없이 등자에서 늘어져 있는 손수지 여신은 모양 없는 신 속의 발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내 발을 건드리지 마. 그것 역시 견딜 수가 없어. 멜라니는 손을 떼었으나 여전히 얼굴을 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자, 나 갈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었으니까. 다시 창백하고 부서지기 쉬운 가면 같은 표정을 짓고 그녀는 고삐를 잡았다. 케이드는 좀 어때? 하고 스칼렛이 물었다. 그녀는 전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릴 만한 말을 찾아내려 했던 것이다. 거의 죽어가고 있어. 하고 캐슬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소리에는 무감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면 케이드도 자기가 죽은 뒤에 누가 날 거두어줄 것인가 하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조용히 죽을 수가 있을 거야. 계모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내일 먼 북부로 가기로 했어. 자, 난 돌아가야만 해. 멜라니는 얼굴을 들고 캐슬린의 근심 어린 눈을 쳐다보았다. 멜라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것을 보자 캐슬린의 입술이 뒤틀리며 울음을 억지로 참는 사내아이 같은 인상을 지으며 지그시 미소를 지었다. 스칼렛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캐슬린 캘버트, 부유한 농장주의 딸인 캐슬린이, 이 마을에서는 스칼렛 다음으로 인기가 좋았던 캐슬린이 왜 한낱 농장 감독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스칼렛은 아직도 그 비밀을 캐낼 수가 없었다. 캐슬린이 몸을 구부리자 멜라니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그리고 캐슬린이 고삐로 세차게 때리자 늙은 노새는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멜라니는 흐르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칼렛은 아직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멜라니, 저 애가 미친 것 아니에요? 저 애가 그런 사내를 사랑하다니. 멜라니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랑한다고요? 어머 스칼렛,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말아요. 아, 가엾은 캐슬린, 가엾은 케이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하고 스칼렛은 짜증난 듯이 말했다. 늘 멜라니가 자기보다 빨리 사태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이다. 캐슬린의 처지는 그녀에게 비극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놀라운 일로 여겨졌다. 물론 북부태생인 백인 쓰레기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못되지만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젊은 여자 혼자서 농장에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힘이 되어주어야 할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언젠가 내가 말한 적이 있지요. 여자들은 적당한 결혼 상대가 없으면 어느 누구하고라도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노처녀가 된다 해도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티 고모님을 좀 보세요. 난 캐슬린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케이드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킬버트 집안도 이제는 끝났어요.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는지 생각해봐요. 아, 스칼렛. 빨리 포크에게 안장을 놓으라고 이르고 그의 뒤를 따라가라고 해줘요. 그리고 캐슬린에게 우리와 함께 살자고 권해줘요. 어머나 하고 스칼렛이 외쳤다.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테라를 그녀에게 제공해주겠다고 한 멜라니의 거침없는 말에 놀랐던 것이다. 분명히 그녀는 또 하나의 빈 입을 먹여 살리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했지만 슬픔에 짓눌린 멜라니의 얼굴을 보자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애는 오지 않아요, 멜라니. 하고 그녀는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했다. 멜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애는 올 것 같지 않아요. 그 애는 콧대가 높으니까 그것을 동정으로 생각할 게 뻔해요. 하긴 그래요. 그 말이 옳아요. 하고는 큰 길 저쪽으로 사라져가는 조그마한 붉은 먼지 구름을 바라보면서 멜라니는 심란하게 말했다. 넌 벌써 몇 달씩이나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도 하고 시누이 쪽을 바라보면서 스칼렛은 짜증스러운 듯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언제까지 안 할 거야. 너는 전쟁도 인간성을 바꿀 수 없다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마치 크로이소스처럼 부유하고 주체를 못할 만큼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서 손님이 몇 사람 묵어도 별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난 남은 여생 동안 너를 내 목에 매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캐슬린까지 내 목을 조르게 할 수는 없어. 평화가 찾아온 후 그해 한여름에 테라의 고립된 상황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 달 동안 수염이 길게 자라고 누더기를 걸쳤으며 발이 퉁퉁 붓고 하나같이 굶주린 허수아비처럼 앙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테라의 시뻘건 언덕을 고생스럽게 올라와서
그늘진 앞 현관에서 쉬면서 먹을 것을 달라거나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남군 병사들이었다. 철도는 존스턴의 폐잔병들을 북캐롤라이나에서 애틀랜타까지 실어 날랐다. 그리하여 애틀랜타에서부터 도보 행렬이 시작되었다. 존스턴의 병사들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버지니아 부대의 고참병들이 탈진한 상태로 속속 찾아들었다. 그 다음에는 서부 전선의 장병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없어져 버렸는지도 모르는 집과 생사조차 확실치 않은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향해 남쪽으로 발을 옮겨놓는 것이었다. 대개는 도보였고 극히 운이 좋은 사람들만이 말라빠진 말이나 노새를 타고 있었다. 이러한 짐승들은 항복 조건에 의해 허락된 것들이었지만 플로리다나 남조지아까지 무사히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말라빠진 것들이었다. 내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이것이 병사들이 가슴에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서글픈 듯이 침묵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웃고 있었지만 똑같이 가슴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그들이 그래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희망 때문이었다.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었다. 괴로움은 집을 지키는 여자나 노인에게 맡겨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잘 싸웠다. 그리고 깨끗이 진 것이다. 앞으로는 그들이 싸웠던 그 깃발 아래에서 밭을 갈며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내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그들은 전투나 부상자나 수용소 생활이나 장례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이 치른 전투를 회상하며 자식과 손자들에게 못된 장난과 약탈 행위와 돌격과 굶주림과 강행군과 부상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팔이나 다리 혹은 눈이 하나 없었고 70살까지 살게 되면 비가 올 때마다 쑤셔댈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는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다. 늙은이거나 젊은이거나 수다쟁이거나 점잠 빼는 사람이거나 부유한 농장주거나 핏기 없는 빈농이거나 그들은 모두 이 두 가지 것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이와 이질이었다. 이 기생충에 대해서 남군 병사들은 모두들 익숙해져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으며 숙녀 앞에서도 아랑곳 없이 벅벅 긁어대곤 했다. 귀부인들이 점잖게 혈사라고 부르는 이질에 대해서는 병졸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거의 굶다시피 한 4년 동안의 세월이 조악하고 익지 않고 반은 썩은 양식뿐이었던 4년 동안의 세월이 그들에게 이런 병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테라에서 묵은 병사들은 겨우 회복되기 시작했거나 또는 현재도 앓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남군에는 창자가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나 보죠. 하고 마미는 침통하게 중얼거리면서 브렌트가 이 병의 묘약이라고 말하던 검정 딸기뿌리 쓴 약을 다리기 위해 불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남군의 신사들이 진 것은 북군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 뱃속 탓인 것 같아요. 뱃속이 온통 물이어서야 아무리 신사라도 배겨낼 수가 있겠어요. 마미는 창자의 상태에 관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약을 먹였고 아마도 그들은 머나먼 곳에 있을 그들 고향의 다른 근엄하고 검은 얼굴들과 약숟가락을 들고 있는 검은 손을 기억하면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녀가 주는 약을 얌전히 받아 마셨다. 동료 문제에 있어서도 마미는 마찬가지로 엄격했다. 이가 몸에서 들끓는 병사는 아무도 테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병사들을 덤불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으로 몰고 가서 군복을 벗기고는 한 대야의 물과 강한 알카리성 비누를 주고 몸을 씻게 한 다음 알몸을 가릴 수 있게 누비 이불과 담요를 주고 커다란 빨래 가마솥에다 그들의 옷을 삶았다. 그런 짓은 병사들에게 굴욕감을 준다고 여자들이 아무리 요를 올리며 따져도 마미는 막무가내였다. 마미는 만일 여자들이 자기 몸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보다 더 굴욕감을 가질 것이라고 대꾸했다. 병사들이 거의 매일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마미는 그들에게 침실을 사용하게 허락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기가 잡지 못한 이가 있을까 해서 항상 걱정을 했다.
그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기가 싫었던 스칼렛은 두터운 벨벳 융단이 깔린 응접실을 공동 침실로 사용했다. 마미는 엘렌마님의 융단을 군인들이 깔고 자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에 마치 신성모독적인 짓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시끄럽게 잔소리를 했지만 스칼렛은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선가 자야 했다. 그리고 패전 이후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에 두툼하고 폭신한 융단의 보풀이 다른 흔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결국은 이 조심성이 없는 남자들이 발길에 패거나 발 뒤꿈치에 달아해진 자리에서는 굵직한 시실과 날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사들을 붙잡고 그들은 열심히 애슐리의 소식을 물었다. 헬렌도 슬쩍 케네디 씨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두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며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이름 없는 묘지에 누워있는 수천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가족들은 그때마다 실망하는 멜라니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애썼다. 물론 애슐리는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정말로 죽었다면 북군의 목사가 통지쯤은 해주었을 것이다. 보나마나 그는 지금쯤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그 수용소는 아주 멀다. 기차를 타도 며칠이나 걸린다. 애슐리도 이 사람들처럼 걸어온다면 왜 편지를 안 하느냐고? 글쎄, 요즘의 우편 사정은 멜라니도 잘 알잖아요. 복구된 우편로조차도 그처럼 불확실하고 엉망인 걸 말이에요. 만일 돌아오는 길에서 죽었다면 어머나 멜라니, 그렇다면 틀림없이 어떤 양키 여자가 알려줄 거예요. 양키 여자라고? 싫어요, 멜라니. 북부에도 친절한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 믿고 말고요. 하느님은 친절한 여자들이 없는 국민은 만든 적이 없잖아요. 스칼렛, 우리가 그때 세라토가에서 친절한 양키 여자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스칼렛, 그 여자 얘기를 멜라니에게 해줘. 친절, 하고 스칼렛이 말했다. 그때 그 여자가 나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알아? 남부 사람들은 검둥이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나운 사냥개를 몇 마리나 기르고 있느냐고 물었어. 나도 멜라니와 동감이야. 난 남자든 여자든 신사답고 숙녀다운 양키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멜라니, 울지는 말아요. 애슐리는 꼭 돌아올 거예요. 길이 너무 머니까. 아마 장화가 헤어졌을 거야. 그러자 애슐리가 맨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벼랑간 스칼렛은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다른 병사들이야 몸에 누더기를 걸치든 발에 해진 양말짝이나 찢어진 양탄자 조각을 싸매든 다리를 절든 그녀가 알 바 아니었지만 애슐리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애슐리만은 기운 좋은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윤이 나는 장화를 신고 모자에는 깃을 꽂고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 애슐리가 다른 병사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그토록 아름다운 꿈을 짓밟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6월의 어느 날 오후 테라의 식구들은 모두 뒤 현관에 앉아 아직도 제철이 되지 않은 수박을 자르고 있는 포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쪽에서 자갈을 밟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프리시가 어정어정 앞문으로 나가는 동안에 뒤에 남은 식구들은 만일 지금 문 앞에 온 것이 병사라면 이 수박을 저녁 식탁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감추어 버릴 것인가에 대해 의논했다. 멜라니와 캐리는 병사 손님에게도 이 수박을 나눠줘야 한다고 속삭였고 스칼렛은 셀렌과 마미와 한표가 되어 빨리 수박을 감추라고 포크에게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들 하지 마. 우리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어찌 많지도 않은 수박을 병사들한테까지 나눠줄 수 있겠어. 하고 스칼렛은 소리쳤다. 아직도 조그만 수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린 채 포크가 수박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벼랑간 프리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머니 스칼렛 아씨, 멜라니 아씨, 어서 나와보세요. 누구야? 하고 외치면서 스칼렛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 멜라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현관을 지나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그들이 앞 현관으로 뛰어나가 본즉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꼬리 털이 다 빠진 말에서 기어 내려오고 있었다. 피터 영감이었다. 그리고 말 등에는 이부자리까지 있었다. 언제나 위험을 잃지 않으려는 버릇대로 굳어진 표정으로 지금 그리운 옛사람들을 만난 반가움을 보이고자 양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열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는데 마치 이가 빠진 사냥개 같았다. 모두들 계단을 뛰어내려가 검은 손, 흰 손으로 저마다 피터의 손을 반갑게 잡아 흔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 중에서도 멜라니의 목소리가 가장 또렷이 들렸다. 고모님이 편찮으신 것은 아니지? 네. 하지만 그리 좋은 상태는 못 됩니다. 하고 피터 영감은 엄한 눈초리로 처음에는 스칼렛을, 다음에는 멜라니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 눈초리를 보자 그들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연히 죄스러워졌다. 편찮으시긴 하지만 고모님은 아씨들의 소행을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피터 할아범 생각을 좀 변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트마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편지를 써서 돌아오시라고 했습니까? 마님이 편지 쓰시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씨들이 보잘것없는 밭 때문에 돌아오시지 못한다는 답장을 받고 우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피터 할아범, 내 얘기. 마님께서 그처럼 쓸쓸히 지내시는데 혼자 내버려 두시다니요. 마님께서는 지금까지 홀로 지내신 적이 없고 그래서 메이콘에서 돌아오신 날부터 구두 속의 그 조그만 발이 바들바들 떨고 계시리라는 것을 저나 아씨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님께서는 정작 필요할 때 떠나신 아씨들의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똑똑히 이 말을 아씨들께 전해달라고 이놈에게 이르셨습니다. 쉬, 그만해요. 하고 테라를 보잘것없는 밭이라고 한 데 대해 몹시 불쾌한 듯이 마미는 퉁명스러운 소리로 외쳤다. 도시에서 자라난 무식한 검둥이는 밭과 농장의 차이조차도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치 않단 말인가요? 우리들에게 스칼렛 아씨나 멜라니 아씨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피티마님이 그렇게도 사람이 아쉽다면 왜 당신 오빠에게 부탁하지 않는 거지요? 피터 영감은 쏘는 듯한 눈길로 마미를 쳐다보았다. 우린 헬리나리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어요. 이제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가깝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하고 그는 웃음을 참고 있는 여자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씨들께선 불쌍하신 마님을 혼자 내버려 두시고선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보죠? 그분의 친척이라고는 절반은 다 전쟁에서 전사하셨고 절반은 다 메이콘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애틀랜타에는 양키 병사들과 해방된 노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피터 영감이 나무라는 대로 묵묵히 참으며 책망을 들었지만 피티 고모가 자기들을 애틀랜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피터 영감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너무나 우스워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 포크나 딜시나 마미도 사랑하는 테라를 함부로 말한 피터를 보고 두 아씨들이 웃자 그들도 따라 웃었다. 셀렌이나 캐린도 소리 죽이며 웃었고 제랄드도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떠올렸다. 할아범 외에는 모두 웃고 있었다. 피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편평족인 커다란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몸의 중심을 옮겼다. 그래서 어찌됐다는 거예요, 검둥이 양반? 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마미가 말했다. 너무 늙어서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건가요? 피터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너무 늙었다고? 너무 늙었다고? 웃기지 말아요. 난 아직도 옛날처럼 건장하게 피티마님을 시중둘 수 있어요. 피랑 갈 때 메이콘까지 모셔다 드린 것도 바로 나요. 그리고 이 조랑말을 사서 그분을 애틀랜타에 무사히 모셔오고 또한 그분의 아버님이 쓰시던 은그릇과 숟가락을 안전하게 갖고 온 것도 나란 말이오. 하고 피터는 보활한 듯이 몸을 젖히며 변명을 했다. 내가 시중 들기가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오. 세상의 소문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니까. 무슨 소문이요? 피티마님께서 혼자 지내시니 세상 소문도 생기는 거예요. 독신 여자가 혼자 지내면 을에 얄궂은 소문이 나게 마련이죠. 하고 피터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피티패트가 15살 난 예쁘고 귀여운 소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말투였다. 즉 세상의 나쁜 소문에서 구해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난 그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동거인을 둔다는 것엔 절대 반대예요. 사실 그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님께 친척들이 있는 한 동거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그분의 친척들은 모른 척하고만 계세요. 피티마님은 사뭇 어린아이 같아서. 이 말에 스칼렛과 멜라니는 웃음을 참기 위해 계단에 꿇어앉아야 했다. 이윽고 멜라니는 웃음을 참느라고 흘린 눈물을 닦고 말문을 열었다. 피터 할아범, 웃어서 미안해. 정말이야, 날 용서해줘.
스칼렛 아씨나 나나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 9월이나 되어 모카 따기가 다 끝나면 몰라도 고모님께서 그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말에다가 우리들을 태워오라고 그 먼 길을 할아범을 보내셨어? 이 질문을 받자 피터의 턱이 갑자기 쳐졌다. 그 주름투성이의 검은 얼굴에 자책과 실망의 빛이 역력히 드러났다. 등 껍질 속으로 목을 움츠리는 거북처럼 그는 삐죽이 아랫입술을 오므렸다. 멜라니아 씨, 저도 이제 늙었는가 봐요. 사실은 마님께서 저를 보내신 용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 뭡니까? 무척 중요한 일이지요. 아씨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피티 마님께서 제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이신다면서 저에게 주워 보냈습니다. 편지? 나한테? 누구에게서? 그것은 피티 마님께서는 저에게 멜라니아 씨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멜라니는 층계에서 발딱 일어서더니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루만졌다. 애슐리야, 애슐리야, 그가 세상을 떠난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피터는 외쳤다. 그는 낡은 코트 안을 더듬거리면서 비명에 가까우리만큼 소리를 질렀다. 나리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게 나리한테서 온 편지예요. 나리께서 돌아오신답니다. 나리께선 아이고 아씨를 붙잡아드리세요. 마미 내가 아씨께 손대지 말아요. 이 바보 영감 같으니라고 하고 마미는 고함을 치면서 땅에 쓰러지려는 멜라니의 몸을 붙잡아 주었다. 이 시원찮은 검은 원숭이 같으니라고 놀래드리지 않느니 어쩌니 하더니 자 포크 다리를 잡아요. 캐린 아가씨 머리를 괴어주세요. 객실 소파에다 눕혀드려야겠습니다. 스칼렛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기절한 멜라니 주위에 모여들어 와글와글 떠들고 놀란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야 베개야 하고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스칼렛과 피터만이 앞 현관에 남았다. 스칼렛은 영감이 하는 말에 놀라서 뛰어내린 장소에 그냥 못 박힌 채 움직이지 않고 서서 편지를 흔들면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영감을 바라보았다. 피터의 검은 얼굴에는 평소의 위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꾸중을 들은 아이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 그 순간 스칼렛은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으나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외치고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돌아온다. 그러나 기쁨도 흥분도 느낄 수 없었다. 단지 뭔가에 홀린 기분이었다. 타이르는 것 같은 피터 영감의 목소리가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친척벌 되시는 윌리버 나리께서 메이콘으로부터 피티마님께 편지를 갖다 주셨어요. 윌리 나리는 애슐리 나리와 같은 감옥에서 지냈답니다. 윌리 나리는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빨리 올 수가 있었대요. 하지만 애슐리 나리는 걸어서. 스칼렛은 그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다. 피티 고모의 글씨로 편지의 수신인이 멜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스칼렛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가 편지를 찢어 열자 피티 고모가 동봉한 쪽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봉투 속에서는 더러운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구겨지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때 묻은 종이 쪽지 접힌 채로 나왔다. 거기에는 애슐리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애틀랜타의 사라 제인 해밀턴 씨댁 또는 조지아 존스보로의 12 오크스댁 조지 애슐리 윌크스 부인 귀하.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편지를 펴서 읽었다. 사랑하는 당신, 난 당신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으므로 그녀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 기쁨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대고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가 현관으로 들어가서 의식을 잃은 멜라니 주위에 모여 서로 거치적거리며 법석을 피우는 응접실을 지나 엘렌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용수철이 힘이 풀어진 낡은 소파에 몸을 던지고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편지에 키스를 퍼부었다. 사랑하는 당신 하고 스칼렛은 속삭였다. 난 당신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오. 애슐리에게 날개가 없는 한 일리노이에서 조지아까지 이르려면 몇 주일이나 심지어는 몇 달이나 걸리리라는 것을 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테라의 삼나무 길에 병사가 나타날 때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수염이 길게 자란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애슐리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애슐리가 아니더라도 그에 관한 어떤 소식을 갖고 올 수도 있는 일이었고 또 피티고모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올 수도 있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앞 현관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또한 군복이 눈에 띄기만 하면 장작을 패거나 목초지와 목화밭에서 일하다 말고 달려왔다. 편지가 도착한 이래 근 한 달 동안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특히 스칼렛은 그가 도착했을 때 집 밖에 나가 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수주일이 느릿느릿하게 흘러갔는데도 애슐리는 오지 않았고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러자 테라는 과거처럼 일손이 돌아가게 되었다. 아무리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도 그리움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생겼으리라는 불안한 두려움이 스칼렛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록 아일랜드는 너무나 멀었고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을 때 그는 몸이 허약했거나 병이 들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여비도 없었고 남부동맹 군인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지방을 지나와야만 한다. 애슐리가 어디에 있는 줄만 안다면 가족들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모든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긁어 모아 그에게 보내 기차를 타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당신, 난 당신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오. 그 구절이 처음 그녀의 눈에 들어왔을 땐 왈칵 기쁨이 몰려왔었다. 그녀는 마치 애슐리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안정을 찾은 후에야 그 의미가 멜라니에게로, 요즘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며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멜라니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때때로 스칼렛은 왜 멜라니가 애틀랜타에서 애를 낳다가 죽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못된 생각도 했다. 죽었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으리라. 그랬으면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애슐리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보우에게도 아주 멋진 계모가 될 수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도 스칼렛은 하느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거나 서둘러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병사들은 혼자 아니면 짝을 지어 심지어 10여 명씩 떼를 지어 함께 왔으며 모두가 굶주려 있었다. 스칼렛은 아예 메뚜기 떼들에게 시달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녀는 풍요한 시절에 한창 좋은 꽃을 피웠던 친절한 대접이라는 오래된 풍속을 높은 신분이거나 미천한 신분이거나 간에 어느 나그네라도 하룻밤 묵으며 자신과 말이 먹을 것을 얻고 그 집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극한 환대를 받고서 다시 길을 가게 하는 풍속을 다시 저주했다. 스칼렛은 그런 시절은 영원히 흘러갔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식구들이나 병사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았고 병사들은 모두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 그칠 줄 모르는 행렬이 지나가는 사이에 그녀의 결심은 굳어졌다. 그들은 테라의 식구들이 먹을 식량을 허리가 휘어질 지경으로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란 밭고랑에서 고생을 하며 가꾼 채소를 끝없이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가서 사온 식량을 먹어치웠다. 식량을 구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양키의 지갑에서 훔친 돈은 영원히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겨우 합중국 지폐 몇 장과 금화 2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굶주린 병사들의 무리를 왜 그녀가 먹여 살려야 하는가. 전쟁은 끝났다. 그들은 다시는 위기와 그녀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싸우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그녀는 포크에게 병사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차리라고 일렀다. 이 명령은 보우가 태어난 이후 내내 몸이 허약했던 멜라니가 포크로 하여금 자기 그릇에 놓일 음식을 병사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게 한 것을 스칼렛이 알게 될 때까지만 지켜졌다. 그러면 안 돼요, 멜라니 하고 그녀가 책망했다. 멜라니 자신도 반쯤은 병든 몸이라서 식사량을 늘리지 않았다가는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시중을 들어야 해요. 이 병사들은 좀 굶게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4년간 지탱해 왔는데 조금 더 견딘다고 해서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요. 멜라니가 그녀에게로 돌아서자 그녀의 평온한 얼굴에 스칼렛이 생전 처음 보는 꾸밈없는 감정이 드러났다. 오 스칼렛, 나를 꾸짖지 말아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니는 몰라요. 내 몫을 어느 불쌍한 병사에게 줄 때마다 난 어쩌면 쪽의 어느 길 어디에선가 어떤 여자가 자기 몫의 저녁 식사를 나의 남편 애슐리에게 주고 그래서 나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애슐리,
사랑하는 당신, 난 당신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오. 스칼렛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 이후로 멜라니는 비록 스칼렛이 그들이 한 입을 먹을 때마다 그들을 못마땅하게 애겼을는지는 모르지만 손님이 있을 때면 식탁에 늘 음식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사들이 여행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면 스칼렛은 별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보이지 않았어도 그들을 침대에 눕게 했는데 그런 병사들이 많았다. 병든 병사가 한 사람 있으면 누군가가 그를 간호해야 했고 그것은 울타리를 세우거나 김을 매거나 호미질을 하거나 밭갈이를 할 일손이 하나 줄어든다는 것을 뜻했다. 하루는 얼굴에 노란 솜털이 막 돋기 시작한 어느 소년을 페이에트빌로 말을 타고 가던 병사가 앞 현관에 버리고 갔다. 그 군인은 의식을 잃고 길가에 쓰러진 소년을 발견해서 안장에 얹어 가장 가까운 집인 테라로 싣고 온 것이다. 여자들은 이 소년이 틀림없이 샤만의 군대가 밀리지빌로 진군할 때 군사학교에서 소집한 어린 생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죽은 데다가 주머니를 뒤져봐도 알아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좋은 집안의 자제로 생각되는 소년이었다. 아마 남쪽 어딘가에 그는 어디에 있을까? 언제 돌아올까? 하고 마치 그녀나 멜라니가 가슴에 벅찬 기대를 품고 길을 걸어오는 수염이 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길을 바라보며 이 소년을 기다리는 부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소년의 유해를 가족 묘지인 오하라 집안의 세 아이들과 나란히 묻어주었다. 포크가 구덩이에 흙을 덮을 때 멜라니는 낯선 사람들이 어디선가 키가 큰 애슐리의 시체에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여 소리를 내어 울었다. 윌 벤틴도 그런 사람의 하나로 그 이름 모를 소년처럼 의식을 잃은 채 동료 병사의 안장에 실려 테라에 온 병사였다. 윌은 심한 폐렴에 걸려서 여자들이 침상에 눕혔을 때에는 곧 무덤 속의 소년처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모두들 걱정을 했다. 그는 남조지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특유의 말라리아를 앓은 적이 있는 누런 얼굴이었다. 머리털은 색이 바랜 다몽색이었고 옅은 색의 푸른 눈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참을성이 있고 부드러웠다. 한쪽 다리는 무릎에서 절단되었고 그 자리는 나무로 만든 의족이 달려 있었다. 바로 며칠 전에 죽은 소년이 처음부터 농장 주인의 자제임을 알 수 있었듯이 이 사나이도 단번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고 하면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윌은 여태까지 테라에 온 지체 있는 많은 신사 병사들에 비해서 특히 더러운 것도 아니었고 그다지 수염이 자란 것도 아니었으며 이가 특히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 짓거리는 헛소리를 듣더라도 애틀랜타 쌍둥이에 비해 그다지 어법이 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말과 잡종말을 쉽게 가려내듯이 그가 자기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를 돌봐주는 일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다. 윌은 북군 포로 수용소에서 근 1년이나 지냈기 때문에 완전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게다가 잘 맞지 않는 의족을 끌고 왔기 때문에 폐렴과 싸울 기력조차 없어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끔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지 깨나곤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라든가 아내라든가 형제라든가 애인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캐리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누구나 친척이 있기 마련인데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그는 바싹 마르고 여유였는데도 굳센 정신이 있었던지 친절한 간호 덕택에 죽음의 고비는 넘긴 것 같았다. 그의 옅은 푸른 눈이 주위를 확실히 볼 수 있게 되자 자기 곁에 앉아있는 캐린에게로 그 시선이 가서 멎었다. 아침 햇살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빛내면서 그녀는 묵주를 세어 넘기고 있었다. 그럼 역시 당신은 꿈속의 사람이 아니었군요. 하고 그는 낮고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폐를 끼친 것이 아닙니까, 아가씨? 그의 회복기는 약간 길었다. 그러나 그는 창밖의 목련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누워 아무에게나 그다지 수고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차분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의 부드러운 침묵을 캐리는 마음에 들어했다. 그녀는 무덥고 긴 오후에는
늘 그의 곁에 앉아 말없이 부채를 붙여주었다. 캐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용히 입속으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잘 기도를 했다. 스칼렛이 인기척도 없이 방에 들어갈 때면 을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스칼렛은 화가 났다. 왜냐하면 스칼렛은 기도 같은 것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하느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스칼렛에게는 종교도 일종의 거래 행위였다. 은총을 내려줄 것 같으면 선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몇 번이나 자기와의 계약을 파괴했다고 믿고 있었다. 지금은 이미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손익도 없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캐린이 낮잠을 자거나 헝겊을 꿰매거나 할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려고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의자에 앉을 수 있을 만큼 된 윌 벤틴에게 스칼렛이 이런 그녀의 태도에 대해 말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 스칼렛을 놀라게 했다. 내버려 두시지요, 스칼렛 부인. 그것이 그녀의 위안이니까요. 그의 위안이라니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이죠? 그의 연푸른 눈이 속눈썹 밑에서 당황해하는 빛도 없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일에도 흥분하거나 허둥거리는 일이 없는 사람의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놀랄 수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스칼렛이 자기의 동생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그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캐린이 낯선 그에게 고백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과 다름없이 어느 쪽이나 사실이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애인인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브렌트라던가 하는 청년 말입니다. 그 아이의 애인이라고요? 하고 스칼렛은 딱 잘라서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들 형제는 나의 애인이었는거려. 알아요. 캐린 양한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긴 해도 그 사람은 당신이 그를 거부한 다음에는 캐린의 애인이 되었고 마지막 휴가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캐린 양이 마음에 두었던 남자는 바로 그 사람인 셈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스칼렛은 질투가 난 듯이 말했다. 그녀는 뼈만 남은 어깨는 구부정하고 머리카락은 분홍빛이 돌고 차분한 눈은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이 호리호리한 남자를 호기심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그는 스칼렛이 모르고 있었던 일조차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비로소 줄곧 기도만 드리고 말이 없었던 캐린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캐린은 극복할 것이다. 설령 애인이 죽더라도 그렇다. 사실 많은 남자들이 죽어갔다. 남편을 잃은 무수한 아내들은 그 슬픔을 극복했다. 스칼렛도 찰스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전쟁 때문에 3번씩이나 미망인이 되었으면서도 남자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애틀랜타의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스칼렛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윌은 머리를 저었다. 캐린 양은 다릅니다. 하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윌은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고 과묵하면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즐겁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남자였다. 스칼렛은 김을 메고 호미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돼지들을 살찌우고 암소가 새끼를 치는 따위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에게 다 이야기했다. 윌은 남부 조지아에 작은 농토와 흑인 2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윌은 지금은 노예들이 해방되어 농토에는 잡초와 어린 자연생 소나무들만이 무성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혈육으로서 단 1명뿐인 누이도 몇 년 전에 남편과 함께 텍사스로 옮겨갔으므로 이 세상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쯤은 그가 버지니아에 버리고 온 다리만큼이나 개의치 않는 듯 싶었다. 그렇다. 흑인들이 우글거리고 셀렌이 잔소리를 늘어내오며 울어대고 제랄드는 엘렌이 어디 갔느냐고 계속 부채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이면 스칼렛은 윌에게 가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윌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수가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그에게 양키를 죽인 것까지도 이야기했으며
그가 짤막하게 잘했어요 라고 반응을 보였을 때에는 얼굴이 밝아지기까지 했다. 그가 신분이 미천하고 노예도 겨우 2명밖에 데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멀리했던 마미를 포함한 다른 식구들도 잘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속 시원히 털어놓기 위해 유리 방으로 찾아들게 되었다. 집안을 절뚝거리며 돌아다닐 정도가 되자 그는 쪼갠 떡갈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거나 양키들 때문에 망가진 가구들을 고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나무를 파는 솜씨도 훌륭했고 웨이드에게는 어린애가 가지고 놀기에 적합한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늘 윌과 함께 있었다. 그가 집안에 있으면 아이들을 잘 돌보았고 앙앙 울어대는 백인이나 흑인의 아기를 달래는 솜씨도 멜라니만은 못했지만 웨이드와 2 아기를 맡겨두고 밭 일을 나가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었어요, 스칼렛 부인 하고 그가 말했다. 당신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난 당신한테 굉장히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폐가 되지 않는다면 난 여기 머물며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을 좀 했다고 여길 때까지 당신의 일을 도와주고 싶어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대가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게 되었고 서서히 신중하게 테라의 큰 짐이 스칼렛의 어깨로부터 윌 벤틴의 어깨로 넘어갔던 것이다. 9월이 왔고 모카를 딸 시기가 되었다. 초가을 오후에 쾌적한 햇살을 받으며 앞 현관에서 스칼렛의 발치에 앉아 윌 벤틴은 무감각한 목소리로 페이에트빌 근처의 새 조명 공장에서 솜을 틀면 그 비용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드는지를 한가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조명 공장 주인에게 2주일 동안 말과 마차를 빌려준다면 그 값을 4분의 1로 깎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그날 오후 페이에트빌에서 알아냈다. 그래서 그는 스칼렛과 의논할 때까지는 흥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겠다고 뒤로 미루었던 것이다. 그녀는 짚을 씹으며 현관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그의 호리호리한 몸매를 쳐다보았다. 마미가 종종 말했듯이 그는 참으로 하느님이 내려준 존재였다. 그가 없었다면 지난 몇 달 동안 테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해 참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테라의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일도 잘했다. 말없이 끈기 있게 능수능란하게 일을 했다. 비록 다리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포크보다도 더 빨리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또 그는 포크에게도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은 스칼렛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암소가 아프거나 말이 이상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에는 며칠 밤씩 밤을 새워가며 그것들을 치료하여 생명을 구해주곤 했다. 또한 그가 장사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스칼렛의 존경심을 샀다. 그는 아침에 사과와 고구마와 그 외의 채소 2통을 마차에 싣고 나가면 그녀로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씨앗과 옷감과 밀가루와 다른 일용품들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점점 한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제랄드의 방에 붙은 작은 화장실의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는 테라를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윌이 떠날까봐 걱정이 되는 스칼렛은 아예 묻지도 않았다. 때때로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자존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칼렛은 그가 영원히 눌러앉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왠지 한 남자가 자기 집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너무나 편안하게 했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캐린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여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윌의 관심을 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가 캐린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그녀는 윌에게 당연히 고맙게 생각했으리라. 물론 전쟁 전이었다면 당치도 않는 얘기일 것이다. 그는 가난뱅이 백인은 아니었지만 농장주의 신분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그는 평범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 데다 교육은 어느 정도 받다 말았으며 걸핏하면 문법이 틀렸고 오하라 집안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익히 보아왔던 고상한 그 어떤 예절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스칼렛은 그를 신사라고 불러도 될 것인지 눈여겨보았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멜라니는 그를 맹렬히 옹호하여
윌처럼 마음이 착하고 남들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태생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자기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만 해도 엘렌이 기절하리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그녀는 조건의 필요성에 의해 엘렌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도 않았다. 남자들은 드물었고 여자들은 어느 남자하고든지 결혼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테라에서는 절실히 남자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늘 기도하며 점점 조용해지는 캐리는 윌을 형제처럼 늘 상냥하게 대했으며 포크나 마찬가지로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해준 일에 대해서 만일 캐린이 조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윌과 결혼하여 그를 테라에 주저앉혀야만 해 하고 스칼렛은 노여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애에겐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야.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그 하찮은 청년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낭비할 거야. 스칼렛으로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윌은 테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무적이고 담백한 자세가 그녀에게는 흐뭇하고 즐거웠다. 그는 정신 상태가 흐릿한 제랄드에 대해서도 깍듯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지만 진정한 테라의 주인으로서 스칼렛에게 항상 상의를 하고 해결을 구하곤 했다. 여자들도 조명공장 주인에게 말을 빌려주자는 윌의 제안에 동의를 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가족의 교통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가장 비관한 것이 셀렌이었다. 그녀가 가장 즐거워한 일 중에 하나가 윌이 마차를 몰고 존스보로나 페이에트빌에 볼일을 보러 갈 때 그것을 같이 타고 가는 일이었다. 온 집안에서 가장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군대의 소문을 듣거나 마치 옛날의 테라의 오하라 아가씨가 된 것처럼 생각에 젖는 일이었다. 셀레는 자기가 뜰에 풀을 뽑거나 이부자리를 간수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고상한 채 멋을 부릴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안 됐지만 그 때깔스런 아가씨에게도 2주일쯤 쏟아지지 말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물론 그 대신 이쪽에서도 그의 불평하는 소리나 우는 소리를 참고 견뎌야겠지만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온 멜라니는 거기다 낡은 담요를 깔고 그 위에다 보호를 기어다니도록 했다. 애슐리한테서 편지가 온 이후로 멜라니의 시간은 행복에 겨워 노래를 흥얼거리는 시간과 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시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에 젖어 있든 울적해 있든 너무나 야위고 너무나 피곤해 보였다. 아무 불평 없이 일을 하고 있었으나 언제나 어딘가 아픈 것만 같았다. 퐁텐 노 선생은 부인병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보호를 낫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점에서 미드 박사와 의견이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이만 더 낳는다면 산모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난 오늘 페이에트빌에서 재미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하고 윌은 말했다. 여러분도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다. 그것은 캐린이 그를 위해 만든 것으로 나무 껍질로 속을 넣어 모양을 낸 무명 지갑이었다. 그는 그 속에서 남부동맹이 발행한 지폐를 한 장 꺼냈다. 당신은 남부동맹의 지폐가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윌, 내게는 재미있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고 남부동맹의 지폐에 대한 알레르기라도 있는 듯이 화가 치밀어 스칼렛은 쌀쌀하게 말했다. 지금도 아버지의 트렁크 속에 $3,000나 있어요. 마미는 숫제 바람을 막기 위해 다락병이 벽구멍에 바르게 해달라고 나를 조르고 있는 형편이에요. 난 바르라고 할 작정이에요. 그러면 무엇이고 소용이 된 셈이니까요. 권세를 잡은 시저도 죽으면 한낱 흙이 되나니 하고 멜라니는 씁쓸하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스칼렛. 뒀다가 웨이드에게 주면 좋을 거예요. 언젠가 그 애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날이 올 테니까요. 아니, 저는 권력을 자랑한 시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고 윌은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온 것에도 멜라니 부인, 지금 당신이 웨이드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이 적혀 있어요. 즉, 지폐 뒤에 붙어있는 시인데 말입니다. 스칼렛 부인은 시에는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지폐를 거꾸로 뒤집었다. 뒷면에는 초라한 갈색 포장지 조각이 발라져 있고 흐릿한 잉크로 무엇인가가 적혀 있었다. 윌은 기침을 하고 나서 천천히 다시 더듬거리며 그것을 읽어내려갔다. 제목은 남부동맹 지폐 뒤에 적은 시라는 겁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거룩한 이 땅 위에 또는 물 위에 티끌만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멸망한 백성들이 굳은 맹세를 보여준들 어떠리 나의 벗이여. 하다못해 그대들이 귀를 기울여 소리 없는 종이에게 말하게 하라.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 우리 용사가 꿈에서 그려보던 소중한 자유를. 어머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감동적인 시예요. 하고 멜라니가 외쳤다. 스칼렛, 지폐를 마미에게 주어 곰이 다락방 따위를 바르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사종이가 아닌거려. 이 시에서 노래했듯이 멸망한 백성들의 굳은 맹세이니까요. 오 멜라니, 감상에 젖으면 안 돼요. 종이는 단지 종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좀 많이 갖고 있는 데다 마미가 곰이 다락방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투덜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너무 지겨워요. 웨이드가 잘하면 난 남부동맹의 휴지 따윈 주지 않고 중앙정부의 그린백을 듬뿍 주고 싶어요.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그 지폐를 장난감 삼아 모포유를 기어다니는 보호를 달래고 있던 윌이 잠시 얼굴을 들더니 눈 위에 손을 얹고 마찻길 쪽을 바라보았다. 친구가 또 생겼구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햇빛에 눈이 부신 모양이었다. 또 병사구먼. 스칼렛은 그의 시선을 따라 눈에 익은 광경을 보았다. 그도 역시 수염을 기른 사나이였는데 삼나무 가로수길을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남군의 푸른 빛과 양키의 잿빛이 뒤섞인 누더기 군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느릿느릿 다리를 끌며 걷고 있었다. 병사들은 이젠 거의 다 끝났다 했더니 또 와 하고 그녀는 말했다. 너무 배고파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몹시 시장할 거요 하고 윌이 짤막하게 말했다. 딜씨에게 식사를 1인분만 더 준비하라고 일러야지 하고 멜라니는 말했다. 그리고 마미에게 너무 다짜고짜로 옷을 잡아벗겨서 불쌍한 사람을 놀라게 하지는 말라고 주의시켜 두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말을 끊었다. 스칼렛은 멜라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마치 고통으로 찢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목에다 손을 꼭 대고 있었다. 하얀 피부 밑으로 무섭게 뛰고 있는 혈관이 스칼렛의 눈에 비쳤다.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갈색 눈이 무서우리만큼 커졌다. 기절할 거라고 생각한 그녀는 얼른 일어나서 멜라니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멜라니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막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빛이 바랜 스커트를 펄럭이며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작은 새처럼 가볍게 뛰어갔다. 그제야 스칼렛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진상을 깨달았다. 저쪽에서 걸어오던 사나이가 더러운 담갈색의 수염으로 덮인 얼굴을 들고 조용히 멈춰서서 이젠 지쳐서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듯이 집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현관 앞의 기둥을 붙잡고 비틀거렸다. 심장이 뛰다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맹렬히 뛰기 시작했다. 이윽고 멜라니가 형용할 수 없는 소리를 부르짖고는 그 더러운 병사의 가슴에 몸을 던졌다. 그의 머리가 그녀 위로 숙여졌다. 스칼렛이 미칠 듯이 기뻐하며 그쪽을 향해 두어 걸음 뛰기 시작했을 때 윌의 손이 그녀의 스커트를 잡았다. 방해하면 안 돼요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놔요 바보, 놓으라니까요. 애슐리예요. 그러나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어쨌든 저분의 남편이시죠. 아닙니까?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윌이 물었다. 환희와 안타까운 분노로 뒤섞인 채 그를 내려다보았을 때 스칼렛은 그 깊고 조용한 눈 속에서 이해와 연민의 빛을 보았다. 1866년 어느 추운 1월 오후에 스칼렛은 사무실에 앉아 피티 고모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편지 속에 자기나 멜라니나 애슐리가 애틀랜타로 돌아가서 고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쓴 것은 이번이 10번째였다. 그녀는 마지못해 편지를 썼다. 왜냐하면 피티 고모는 편지 맨 윗줄만을 읽고 나서 나는 혼자 살기가 무섭단다 하고 슬픈 목소리로 답장을 보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이 곱아서 편지를 쓰다 말고 두 손을 비비며 발을 싸고 있는 낡은 다묘 자락 속으로 발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슬리퍼 바닥이 다 닳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양탄자 두 조각으로 밑장을 더 대고 있었다. 양탄자가 발이 직접 마루에 닿지 않도록 해주기는 했지만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그날 아침 윌은 말을 존스보르로 데리고 가서 편자를 박아주었다. 스칼렛은 말에게는 신발을 만들어주면서 사람은 개처럼
맨발로 지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을 생각하고 우울해졌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으나 윌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다시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사무실 밖의 현관에서 그의 나무 의족이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곧 그 소리는 멈추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아무런 기척이 없자 그를 불러보았다. 그는 추위로 귀가 새빨개지고 다홍색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들어와서는 입가에 잔잔하게 익살스러운 웃음을 띠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스칼렛 부인, 지금 현금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하고 그는 물었다. 돈 때문에 나하고 결혼하시려고요, 윌? 하고 그녀는 다소 심술궂게 물었다. 아니요, 그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윌은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심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인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느꼈다. 금화 10달러가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 붓군 병사가 남긴 돈이에요. 그것으로는 충분치가 못하겠는데요. 무엇에 충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데 충분치가 못합니다. 하고 말한 후 그는 난로 쪽으로 걸어가서 몸을 구부리고 빨개진 손을 불에 찧었다. 세금이요? 그녀는 되물었다. 농담 말아요, 윌. 우린 벌써 세금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금을 충분하게 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스보로에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윌,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스칼렛 부인, 걱정거리가 많은 부인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들은 부인이 이번에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테라에 대한 세액을 엄청나게 높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이 책정하고 있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세금을 냈으니까 더 내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스칼렛 부인, 부인은 웬만해서 존스보로에 가시지 않겠지만 가시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요즘 숙녀들이 갈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나 그곳에 가보게 되면 남부의 변절자나 공화당원이나 북부에서 온 뜨내기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들 때문에 부인은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지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검둥이들이 백인들을 길 옆으로 밀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세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칼렛 부인, 그것을 지금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악당들이 꽁꽁이 속으로 테라가 천상자의 목화 생산을 올리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소문을 수집하기 위해 술집을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부인이 더 부과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테라를 강제 경매에서 싼 값에 사들이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그 세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놈이 누군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찾아낼 수가 있어야죠. 그러나 캐슬린 양과 결혼한 어수룩한 놈인 힐턴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놈을 슬쩍 떠보았더니 그놈이 묘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란 말입니다. 윌은 소파에 앉아서 다리 아랫부분을 주물렀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곳이 쑤셨고 나무 의족이 잘 맞지 않아 불편했던 것이다. 스칼렛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테라의 죽음의 종소리를 알리는 그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했다. 강제 경매에 붙여져 팔리게 된다고? 그럼 우리들은 어디로 가게 된단 말인가? 테라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안 되지. 절대 그런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테라의 생산을 높이는 일에만 열중해 있어서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요즘은 윌과 애슐리가 있어서 존스보로나 페이에트빌에 용무가 있으면 그들이 갔다 오곤 했기 때문에 그녀는 거의 농장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던 아버지 전쟁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듯이 지금도 저녁 식사 후에 윌과 애슐리가 전위의 재건에 대해 토론할 때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그녀는 변절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화당원으로 전향한 남부인들이었다. 그리고 뜨내기 장사꾼들도 알고 있었다. 남군이 항복한 후 새처럼 자신들의 온 재산을 여행 가방에다 쑤셔놓고 남부로 흘러들어온 뜨내기 정치가인 양키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노예 해방국에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해방된 검둥이들 중에 몇몇은 매우 무리하다는 정보도 얻어들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정보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무리한 검둥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과 애슐리가 서로 짜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었다. 전쟁이라는 재앙이 있은 후 더 참혹한 재건이라는 재앙이 곧 뒤따랐으나 두 사람은 집에서 그러한 정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를 놀라게 할 만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그리고 스칼렛이 애써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녀는 대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가령 애슐리가 남부는 피정복 국가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보복 정신이 통치자의 주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녀가 듣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는 남자들의 일이었다. 또한 북부는 남부가 다시 일어서려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스칼렛은 남자는 항상 어리석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녀에 관한 한 북구는 한 번도 그녀를 심하게 취급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도 그녀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급한 일은 악마처럼 무섭게 일을 하는 것이며 북군이 통치 정책 따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전쟁은 끝났다. 모든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서 정직한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을 스칼렛은 깨닫지 못했다. 조지아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엄령 하에 있기 때문에 북부 군인들이 도처에 주둔하고 있고 노예 해방국이 모든 일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모든 규칙을 자기네들에게 맞게 뜯어고치고 있는 것이다. 게으르고 흥분된 흑인 노예들을 돌봐주기 위해 북부 정부의 손에 의해 조직된 노예 해방국은 농장으로부터 수천 명의 노예들을 마을이나 도시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동안 노예 해방국은 그들을 먹여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옛날 자신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고 있었다. 옛날 제랄드의 농장 감독이었던 조나스 윌커스는 이 지방의 해방국 감독이었으며 부감독으로는 캐슬린 캘포트의 남편인 힐턴이 맡고 있었다. 남부 사람들과 민주당은 흑인들이 본래의 노예로 되돌아가도록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이러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흑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해방국과 공화당의 보호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이라는 소문을 이들 두 사람은 열심히 퍼뜨리고 다녔다. 게다가 윌커슨과 힐턴은 흑인들에게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백인에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들이며 머지않아 백인과 흑인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이전의 소유자들이 토지가 분할되어 모든 흑인들에게 자기 몫으로 40에이커의 토지와 노새 한 마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오랫동안 가해온 잔인한 처사를 이야기함으로써 흑인들을 선동했다. 그러자 노예와 소유주 간에 형성된 오랫동안의 두터운 인간관계로 유명한 곳에서도 증오와 질투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해방국은 군인에 의해 후원을 받았고 군대는 피정복자의 행동을 통치하는 많고도 모순되는 규칙들을 발표했다. 심지어 그들은 해방국 관리들에게 욕만 해도 곧 잡혀가곤 했다. 학교의 위생시설, 자기 옷에 다는 단추류, 상품 판매, 그리고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군대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윌커슨과 힐턴은 스칼렛이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팔고 사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값을 정할 수 있으며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스칼렛은 이 두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윌이 그녀를 설득하여 자신은 거래를 담당하고 그녀는 농장에만 전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의 온유한 성격으로 인해 윌은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을 여러 번 극복해 나갔으며 그 일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윌은 할 수만 있다면 뜨내기 장사꾼이나 양키들이 비위를 맞추며 지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커서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추진 가세액과 테라를 잃느냐 마느냐 하는 위험은 스칼렛이 알아야만 하는 문제였으며 그것도 즉시 알아야만 하는 문제였다.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그를 쳐다보았다. 오, 빌어먹을 양키들. 그녀는 외쳤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거지로 만들어 놓고 이젠 악당들까지 날뛰게 하다니. 전쟁은 끝이 났고 평화가 선포되었는데도 양키는 아직도 그녀를 강탈할 수 있고 굶어 죽게 할 수 있고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몇 달 동안 궁핍함을 참고 봄까지만 기다린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것에 희망을 걸고 등뼈가 휘어지도록 일해온 막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소식을 윌이 가지고 왔으니 이제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오, 윌, 전쟁이 끝나면 모든 문제도 끝나는 줄로만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하고 말한 후
윌은 여윈 턱과 시골뜨기처럼 보이는 얼굴을 들고 그녀를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추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라는 거죠? 300달러입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이 멍하니 있었다. 300달러? 그것은 300만 달러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도대체 하고 그녀는 헐떡거렸다. 어떻게 해서든지 300달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무지개 하나, 그리고 달 하나, 아니면 둘을 다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오, 하지만 윌, 그들은 테라를 팔지는 못할 거예요. 그의 부드럽고 옅은 색깔의 눈이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증오와 번뇌를 보여주고 있었다. 오, 그들이 팔지 못할 것이라고요? 글쎄요, 그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것입니다. 아주 좋아서 하지요. 스칼렛 부인,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악의 소굴로 떨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뜨내기 장사꾼이나 변절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우리 민주당원들은 할 수 없어요. 이 나라의 민주당원으로서 만일 그가 1865년에 2,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고 세금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없지요. 그것으로 인해 당신 아버지와 탈레턴 씨, 맥 레이스 일가와 퐁턴과 형제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셈이지요. 전쟁 중이나 후에도 영광급 이상의 사람은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칼렛 부인, 남부동맹 중에서 우리 주만큼 영광급 이상이 많은 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동맹 정부 하의 공무원들도 투표할 수가 없는데 바로 공증인에서부터 판사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장에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사실 양키들은 특사를 받기 위한 서약서를 만들어내요. 전쟁 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들은 다 제외된 셈입니다. 일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내가 만약 그 더러운 서약서를 받아들인다면 투표할 수는 있지요. 나는 1865년에는 분명히 가진 돈도 없었고 영광급도 아니며 눈에 띌 만한 전명 인사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서약서를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누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입니까? 만일 양키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면 충성의 서약서를 받아들였을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연방으로 복귀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그 연방에 맞게 개조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다시는 투표를 못하게 될지라도 그들의 선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힐턴과 같은 인간 쓰레기, 조나스 윌커슨과 같은 악당, 플래터리와 같은 가난뱅이 백인, 맥킨토시와 같은 형편없는 놈들은 투표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12번이고 과세금을 부인에게서 받아내려고 한다면 받아낼 수도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흑인이 백인을 살해해도 사형당하지 않고 또 그는 당황해서 말을 멈추었다. 러브조이 근처의 쓸쓸한 농장에서 혼자 살던 어떤 백인 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 흑인들은 우리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노예 해방국과 군인들이 총을 들어 그들의 뒤를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투표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습니다. 투표권? 하고 그녀는 외쳤다. 투표권, 도대체 이 투표권이 이 일과 무슨 연관이 있지요, 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금 문제예요. 윌, 모두들 테라가 얼마나 훌륭한 농장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저당을 잡혀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스칼렛 부인, 당신은 바보도 아닌데 가끔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이 토지를 저당 잡아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에게서 테라를 빼앗아가려는 뜨내기 장사꾼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모두의 땅은 전부 황폐하지요. 당신은 땅을 주워버릴 수 없습니다. 양키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팔 수 있을 거예요. 스칼렛 부인, 이곳에서 누가 그런 귀걸이를 살 만한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부식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형편인데 보석을 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금화로 10달러를 갖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다. 스칼렛은 머리를 돌벽에 부딪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돌벽에 머리를 부딪힌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스칼렛 부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는 체념한 듯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번 돌벽은 너무나 단단해서 갑자기 그녀는 피로함을 느껴 뼈가 다 아팠다.
도대체 왜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고 스스로 기진맥진해야만 하는가? 모든 고생 끝에 마치 패배가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알리지 마세요. 걱정을 끼쳐드리게 될 테니까요. 알리지 않겠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 있나요? 아니요, 곧장 부인께 왔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생각했다. 모두가 나쁜 소식은 그녀에게 먼저 들고 오는 것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것에 진력이 났다. 윌커스 씨는 어디 계십니까? 아마 그는 무슨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윌은 부드러운 눈길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녀는 애슐리가 돌아온 첫날부터 마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저 아래 가수원에서 울타리로 쓸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맬 때 도끼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일에 관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발에 감고 있던 담요를 걷어차면서 성난 듯이 말했다. 윌은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난로 앞에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다. 쇼를 걸치고 나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스칼렛 부인. 밖은 지독히 춥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쇼를 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숄은 2층에 있었고 또 애슐리를 속히 만나 걱정거리를 빨리 털어놓고 싶은 기분에 쫓기어 그것을 두르고 갈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혼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돌아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는 그와 단둘이서 개인적인 말조차 나눌 기회가 없었다. 항상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고 더군다나 멜라니는 그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항상 애슐리의 소매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멜라니의 행복스럽고 소유욕이 강한 태도를 볼 때마다 스칼렛의 마음속에는 애슐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무렵에는 잠들어 있었던 질투의 저기가 다시 머리를 쳐드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는 그와 단둘이서 만나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단둘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